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62편 내물왕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다. 대왕마마, 지금 동쪽 바닷가로 상륙한 왜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우리 신라군도 적잖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지도를 펴보라. 왜적이 어느 길로 침투해 올 것으로 보이느냐? 예, 대왕마마. 동쪽 바닷가로 상륙한 왜군 무리가 금성으로 들어오는 길은 뻔하옵니다. 저들은 필시 이쪽으로 도함산을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쪽 부현을 넘어올 것이옵니다. 가뜩이나 저들의 수가 많다는데 군사를 양쪽으로 쪼개서 대비를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한쪽은 포기하고 다른 쪽에만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저들이 우리 군사를 피해서 다른 길로 쳐들어온다면 금성을 쉽게 내어줄 수도 있사옵니다. 그런 일은 없게 만들면 될 것 아니겠느냐. 장군은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부현의 동쪽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왜적의 본대가 통과하는 순간에 기습 공격을 하도록 하라. 그러다가 저들이 토함산 아래쪽 길로 쳐들어오면 낭패가 아니옵니까? 토함산 아래쪽에는 허수아비를 세울 것이니라. 대왕마마, 허수아비라 하시었사옵니까? 그렇다. 지금 당장에 성내의 백성들을 모두 동원해서 지피나 풀로 허수아비를 만들도록 하라. 그 허수아비에 옷을 입힌 다음 병장기를 들려 토함산 밑에 세워두면 저들은 필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인 줄 알고 방향을 바꿔 우리 군사가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니라. 자, 뭐들 하느냐? 매복할 군사들은 출동하라. 예, 대왕마마. 자, 군사들은 신속하게 부현을 향해 출동하라! 대소신료들은 백성들을 채근하여 속히 허수아비를 만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신라의 제17대 임금인 내물 이사금 7년, 서기로는 362년 4월에 왜적이 침입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건국초부터 왜의 침입을 무수히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좁은 이사금 때 이찬 우로가 바람을 이용하여 화공으로 적의 전선을 불태워 크게 승리했다는 기록을 빼면 구체적인 전투 상황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물 이사금 9년에 있었던 왜와의 전쟁은 왕이 직접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방어에 임한 것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된 내용 역시 구체적입니다. 4월에 왜적이 크게 침입하였다. 내물 이사금은 이 말을 듣고 잘 대적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든 다음 옷을 입혀 사람처럼 꾸미고 각각 병기를 들려 토함산 밑에 세우고 병사 1000명은 부현의 동쪽에 매복시켰다. 그렇다면 내물왕의 군사들은 이 작전으로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장군, 저쪽 토함산 아래쪽에 신라군들이 무기를 든 채로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신라군의 수가 얼마나 되더냐? 수천에 이르는 대병이었습니다. 허허, 이 바다 건너 오느라고 우리 군사들이 지쳐있는데 굳이 신라군과 싸워서 피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금성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을 것 아니냐? 예, 장군. 신라 사람들이 부현이라고 부르는 고깃길이 있는데 길은 좀 험하지만 다행히 그쪽에는 신라의 방어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그 길로 가면 금성에 무혈 입성할 수 있겠구나. 자, 가자! 왜적들은 자기들의 무리가 많음을 믿고 곧바로 금성으로 향하였는데 왜구들이다! 돌격하라!
어찌된 일이냐? 복병입니다, 장군! 신라군 복병입니다! 안 되겠다. 퇴각하라! 후퇴하라! 왜군들이 도망친다! 지각하라! 한 놈도 살려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지각하라! 신라의 복병이 그들을 격파하니 그들은 불의의 습격을 받고 대패하여 도망하였다. 이에 아군은 적을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 내무랑으로서는 즉위 이래 처음으로 당한 외의 침입을 통쾌하게 무찔러 대승을 거두었으니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겠죠. 그건 그렇고 신라군이 잠복해 있다가 왜적을 크게 물리친 장소를 일컬어 삼국사기에서는 부산광역시 할 때 쓰는 가마 부자에다 고개 현자를 써서 부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디이며 또한 왜군이 쳐들어온 침입로는 어떠했을까요? 동국대 윤선태 교수와 충남대 인문사회연구소의 서영교 연구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닷가 쪽에 어떤 한 지명이고 그 고개를 넘어오면은 바로 적어도 신라에 접근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간문성 지역이 신라에서는 이제 성도왕 때 간문성을 쌓는데요. 그때의 그 목적도 외병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그 외병의 진출 방향들이 울산, 간포 지역을 통해서 신라로 들어오려면 토암산을 넘어 들어와야 됩니다. 토암산에 신라군이 배치된 것을 보면 왜군이 지금의 전 대왕암에 있는 간포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로 바다에서 신라 왕경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왜군은 아마도 간포에서 경주에 이르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정상을 넘어가면 덕동화가 나오죠. 덕동화 나오고 이제 보문호가 나옵니다. 이제 그쪽으로 향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부현이라는 지명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왜군이 금성으로 진격해왔던 침입로를 설명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합니다. 즉 동해안을 따라 뱃길로 올라온 왜군은 지금의 경주시 간포읍 쪽으로 상륙하여 경주 시내를 향해 진격해 들어오다가 그 길목에 있는 어떤 고갯길에서 신라군 복병을 만나 패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대왕마마, 백제에서 친선사절단을 보내왔사옵니다. 오호, 백제왕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제의해 왔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알겠느니라. 사절단 대표를 들라하라. 내무리사금 11년 3월에 백제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수교하였다. 그런데 백제는 2년 뒤에 또다시 신라의 사신을 보냅니다. 대왕마마, 백제 임금이 사신을 보내면서 말 2匹를 선물로 보내왔기에 궐 안으로 끌고 왔사옵니다. 오, 그래? 이 고놈들 참 준마로구나, 준마야. 헌데 백제 왕이 어인일로 2년 만에 다시 사신을 보내면서 이처럼 좋은 선물까지 딸려 보냈을꼬. 삼국사기에는 백제 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양마, 즉 좋은 말 2匹를 바쳤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에 대해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애교 공세를 취해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제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이 당시 중국과 고구려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이 삼국을 통일하고 중국 전역을 장악하지만 오호가 내려오면서 진이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진이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동진의 시대가 되는데 그 무렵이 바로 낙랑군이 멸망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즉 오호의 침입이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급격하게 쇠퇴시켰고 그것이 결국 고구려가 서안평을 점령하고 미천왕 때 서안평을 점령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낙랑과 대방군을 접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낙랑 대방군이 고구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한반도의 낙랑 대방군이 유지하고 있었던 질서 자체도 크게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 낙랑군과 대방군이 위치하고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는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충지대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던 지역에 대한 쟁탈전은 물론이고 낙랑 대방이 담당해왔던 교역 루트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구려가 평양 지역으로 힘을 뻗치고 백제는 이제 고구려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쪽 지역에서 과거의 낙랑군과 중국과의 연결되는 교역 루트들을 백제가 대신하면서 한반도 남쪽의 패자로 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고구려의 남하, 백제의 북상, 그래서 항해도 평양 지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심각한 전투, 갈등 관계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결과적으로 남쪽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외교관계적 측면에서 고립을 벗어나야만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 지역을 안정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제가 가야와 외와는 기왕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의 관계를 화친관계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서영교 연구원 역시 그 시기가 백제에게는 북쪽으로 세력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따라서 우선은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선비족의 모용씨가 있었는데 이 전현이죠. 이 전현이 고구려를 크게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북쪽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백제가 황해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이제 고구려와 본격적인 전쟁을 하려면 신라와 좋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그러니까 백제 입장으로 봐서는 고구려가 북쪽에 병력이 묶여 있고 많이 그리고 이 기회에 남쪽을 쳐서 이 황해도 지역을 확실히 장악해야 됩니다. 이렇듯 두 강국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직 국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던 신라로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내무랑 17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심하여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의 기근이 심하여 유랑하는 자들이 많았다. 왕은 각지로 사자를 파견하여 창고를 열고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신라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자가 많았다면 백제의 사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반드시 흉년이나 기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와 백제의 애교 관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미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왕마마, 백제의 독산성 성주가 남녀 300명을 데리고 우리 신라로 투항해 왔사옵니다. 이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독산성의 성주가 백성을 데리고 우리 신라로 투항을 하였다. 일단 그 성주를 들라하라. 독산성 성주는 어전으로 들도록 하라. 신라국 대왕마마, 소인은 백제국의 독산성 성주이옵니다. 헌데 어찌하여 백제국의 성주가 백성을 빼돌려 우리 신라로 넘어와 받아주기를 청한단 말이더냐? 평소 소인은 신라국 대왕마마를 흠모하던 차에 이제 더 이상 백제국의 백성으로는 살기 어렵다 판단하고 성 안의 백성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대개 세금이나 부역이 너무 과하면 그걸 피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기근이 들어서 연명하기 힘들 때 살 길을 찾아 이웃 나라로 투항하기도 했으며 또는 죄를 짓고 처벌이 두려워서 나라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연구원은
당시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을 요즘의 국경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한국 고대인들이 자기가 백제인이다, 신라인이라는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건 후대의 생각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았던 겁니다. 누구한테 충성을 한다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한반도라는 것도 이렇게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지금 휴전선처럼 철조망망한 것도 아니고 명확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점이지대가 있었고, 그들이 이제 백제에서 세금을 심하게 요구를 하면 신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백제의 임금이 임명한 독산성의 성주가 신라로 투항한 사건은 시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쨌든 신라의 내무왕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까요? 대왕마마,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어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우선 투항해 온 독산성의 남녀 주민 300명은 우리 신라 육부에 고루 배치하고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하라. 항복해온 성주에 대해서는 따로 벼슬을 내릴 것이니라.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제의 근초고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제 사신이 근초고왕의 국서를 가지고 내무왕에게 달려왔는데, 대왕마마, 백제국 사신이 가지고온 백제왕의 서찰이옵니다. 무엇라 썼는지 어디 보자. 신라국 대왕께 아뢰오. 모쪼록 양국이 서로 화친하여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 우리나라에서 도망한 백성을 거두어 두시니 이는 화친하는 뜻에 심히 어그러진 일이며 대왕께 바라던 바가 아니오. 청컨대 이들을 곧 돌려보내기를 바라오. 당시만 해도 군사력은 물론이고 재반 국력면에서 백제는 신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국이었습니다.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신라와 백제가 서로 접경지대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지금 가야와 일본 열도를 연결시키는 교역 루트에서 신라가 개입하지 말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라가 고구려에 붙지 말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다루기가 굉장히 애매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독산성주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신라가 백제를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독산성주가 자기 탈출 방향을 신라로 잡았다는 말은 신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백제 근초고왕으로부터 독산성주와 주민들을 당장 돌려보내라는 서찰을 받은 신라 조정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했겠죠. 대왕마마의 치세에 들어와 백제국가 화친관계를 맺어서 화평하게 지내왔사옵니다. 헌데 투항한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백제왕의 청을 무시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화친관계가 깨어질 것이옵니다. 그러니 독산성주와 주민 300명을 다시 백제로 보내자 이 말인가? 그리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대왕마마와 우리 신라국을 동경하여 제발로 찾아온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을 사지로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대국이 취할 면모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아니되옵니다, 대왕마마. 천하의 강국임을 자랑하던 고구려의 왕 사유가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에 의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사옵니까? 만일 백제가 독산성주 사건을 빌미삼아 군사를 움직여 쳐들어온다면 어찌 감당하시겠사옵니까? 알아들었으니 두 사람은 잠자코 있으라. 장군의 생각은 어떠한가? 대왕마마, 우리가 독산성주와 주민을 돌려보내지 않는다 해도 백제군이 쉽사리 우리를 적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비록 백제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켰다고는 나나 고구려가 그 보복으로 남침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백제는 우리 신라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옵니다. 주임의 생각도 그러하다. 백제왕의 서찰에 대한 회답을 써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전하도록 하라. 내무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보낸 서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이란 언제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임금이 그들을 돌보아주면 오고 힘들게 하면 가는 것이요. 백성이란 본래 그런 것인데 대왕께서는 백성을 편안히 해주지 못한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과인을 책망함이 이리도 심하단 말이오. 이런 내용의 서찰을 전해받고서 근초고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백제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비록 백제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지만 고구려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주민 300명을 빼앗긴 일로 남쪽의 신라를 적으로 돌려서 군사행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무렵에는 중국 쪽의 사정이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기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370년, 이보다 3년 전이죠. 370년에 고구려를 견제해왔고 그렇게 괴롭혀왔던 선비족의 모용씨가 세운 전현이, 부견이라는 사람이 세운 전진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고구려는 북서북 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던 겁니다. 물론 이 전진의 부견과 고구려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마음 놓고 이제 백제를 공격하는데 이제 몰두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백제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내무랑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의 동남쪽 구석에 위치했던 신라의 내무랑이 과연 그 먼 북방 대륙의 정세를 그처럼 훤히 꿰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고대인들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아마 독산 성주 역시 주민 300명을 데리고 백제를 도망쳐 나올 때 신라로 투항해가면 적어도 백제로 되돌려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미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독산성은 그 위치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대개 지금의 공주와 충주 근방에 있었던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신라의 내무랑 시기에 백제와 가야와 바다 건너 외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신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와 외의 관계를 짚어보기로 할까요? 낙랑군과 대방군이 과거에 이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통해서 일본 열도와 교역 루트를 연결하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낙랑 대방군 또 백제 또 지금 마한의 남쪽 지역들을 거쳐서 지금의 나주 해남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는 교역 루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역 루트는 중국의 어떤 그 선진 문물 또 여러 가지 어떤 위세품들 그것의 중요한 공급 루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을 편제하고 그들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힘들로도 작용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낙랑 대방군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백제가 그 역할, 낙랑 대방군이 했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서기에 의하면 앞에서 윤선태 교수가 언급했듯이 백제는 낙랑과 대방이 수행했던 일본 열도와의 교역 루트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야에게 일본 열도와 연결시켜달라고 압박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외의 사신이 백제에 왔는데 근초고왕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구경시켜준 것은 다름 아닌 궁궐 안에 있던 창고였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처음 보는 것들이옵니다, 대왕마마. 저기 쌓여있는 것이 모두 보물들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진귀한 보물들이 얼마든지 있다. 주임이 5가지 빛이 나는 채견을 비롯하여 몇 가지 귀중품들을
너희 사신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대왕마마.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따로 챙겨줄 것이니 너희 나라 왕에게 갖다 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거라. 우리 백제에는 이런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다고 말이다. 알겠느냐? 이렇듯 백제는 중국 문물을 한반도와 외에 매가는 교역 루트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신라라고 해서 해상을 통한 대외 기업권 쟁탈전에서 비켜나 있을 수는 없었겠죠. 신라는 끊임없이 탈해왕 전설에도 보이고 있지만 김해를 압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주도권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신라는 진안 지역의 낙동강 중상류 일대에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지는 국가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시 금관가야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금관가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기존의 권익들을 지키면서 신라를 이겨내려면 또 자기들의 권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실체도 필요하고 신라의 압박을 이겨내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줄 파트너를 찾던 김해의 금관가야는 자연스럽게 백제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제 백제, 가야, 외가 대외 교역권을 두고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는 끊임없이 신라를 침공합니다. 신라로서는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린 것이죠. 신라가 찾은 돌파구는 고구려였습니다. 그때까지 신라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기 377년에 고구려에 갔던 신라 사신이 고구려 사신을 따라서 전진에 다녀왔다는 내용이 중국 사서인 자치통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신라 사신은 국사, 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신이 아니라 고구려 사신을 수행하는 처지였으니 이때의 사신 파견을 공식적인 외교 관계라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의 교섭 통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가 신라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겠다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서영교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이 고구려는 371년에 이제 고구원왕이 백제군과 싸워 전사하는 대위기에 몰립니다. 위기에 몰리고 어떻게든 이제 이 백제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백제 옆에 동쪽에 있는 신라와 제휴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사신이 이제 고구려에 왔을 때 그들을 데리고 대외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원에 가서 신라라는 나라를 대적으로 소개하고 많은 수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 그 당시 고구려에게 있어 신라는 아주 유용한 이용가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381년 위두는 들으라. 예, 대왕마마. 너를 전진에 보내는 친선 사절단의 책임자로 임명할 것이니 사절단을 이끌고 전진에 다녀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이전에는 고구려의 사신을 수행하여 비공식으로 다녀왔으나 이번에는 짐이 써준 국서를 지참하고 가는 것이니 신라를 대표하는 사신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신라는 처음으로 중국의 전진과 외교 관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외교 교섭 역시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내무랑이 위드를 전진의 사신으로 파견했다는 내용의 삼국사기 기록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윤선태 교수는 분석합니다. 위두의 파견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중국 측 책부 원고에 나오는 기사를 참조해서 만들어진 기사임에 분명합니다. 또 이 기사 이전에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에 부견 집단의 사절단을 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아마 5년 정도 앞서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신라가 사실은 중국 측에 최초로 자기의 이름을 보인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는 신라가 아니고 진안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죠. 위두가 말하죠. 시대가 변하고 명호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해동의 가장 큰 변화의 일로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윤선태 교수 얘기 중에 신라 사신 위두가 전진에 파견되어 전진의 왕 북연과 나누었던 대화 일부가 거론됐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삼국사기 기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무왕 26년 왕은 위두를 전진의 북연에게 파견하여 박물을 바치니 북연이 신라 사신 위두에게 물었다. 경의 말에 해동의 사정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고? 그러자 위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것은 마치 중국의 시대 변혁이나 혹은 명호가 바뀌는 것과 같다 할 것이옵니다.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겠사옵니까? 국가의 지배자라는 것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책 판단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고립되었을 때 그쪽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외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연 씨도 이쪽 진안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안으로 대표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진안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안으로 중국 측에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진안이 아니라 신라라는 말을 쓰고 진안의 최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국에서도 국가의 명칭들이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제 진안의 시대는 갔다. 신라의 시대가 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신라 사신 위두와 전진의 왕 북연이 나눈 대화를 쉽게 풀이해서 다시 구성하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신라 사신 위두, 우리나라 대왕마마께서 보내신 박물을 바치겠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호, 그 먼 해동의 땅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서 짐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다니 반갑구나. 헌데 그대가 신라의 사신이라 하였는고? 그러하옵니다. 소인은 신라국의 사신이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예전에 그것은 한중에서도 진한이 아니었더냐? 헌데 신라라고 하니 그 이름이 생소하구나. 해동의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같지 않사옵니다. 해동의 사정이 바뀌었다니 그것은 또 무슨 얘기냐? 이곳 중국에서도 세상이 달라져서 한바탕 변혁이 일어나면 예전에 있던 왕조가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천하를 지배하지 않사옵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의 이름도 바뀌게 되지요. 그와 같은 이치이옵니다. 우리 해동에서도 진안의 시대는 옛말이고 이제는 신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옵니다. 뭐 그렇구나. 그대 나라의 이름이 신라라고 했으렸다. 신라라.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라는 이렇게 해서 비록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중국과의 애교 무대에 당당하게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 392년 당시 국제관계 속에서의 신라의 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올라 있습니다. 내무왕 37년 정월에 왕은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임금은 광개토 왕이었는데 고구려가 크게 강성하였으므로 이찬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보내어 볼모로 삼았다. 실성은 내무왕과 같은 김할지의 후손으로서 당시 내무왕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라 왕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내무왕에 이어서 신라의 왕이 됩니다. 뒷날 왕위를 물려받을 만큼의 비중을 가진 인물을 내무왕이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라가 이제 진안 지역에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가야를 압박해 들어오니까 가야 입장에서는 신라의 힘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제와 일본 열도를 끌어안으면서 가야가 신라를 압박하고 오히려 진안 지역으로 더욱더 북상했을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그것을 백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가야를 누그러뜨리고 자기들이 지난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힘을 지키려면 백제와의 외교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야와 일본 열도의 어떤 교역로를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왕실의 유력자를 볼모로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가야 외로 이어지는 세력에 대항해서 신라와 고구려가 세력 연합을 꾀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논리죠. 양대 진영이 이제 부딪히는 싸움의 전쟁터라는 것은 신라입니다. 고구려가 아닙니다. 전쟁터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는 당시 외국과 이 외국의 어떤 위험에 직접 노출되게 된 겁니다. 신라가. 그러니까 이 신라에게 유일한 구인자는 백고구려입니다.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지를 보내서라도 고구려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됐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데 이 실성, 나중에 왕이 되죠. 내무랑에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인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신라를 대변하는 대사의 어떤 자격으로 고구려에 갔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삼국사기 원문에는 실성위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성이 인질로서 고구려에 갔다고 번역하는 게 옳겠죠. 그러나 무릇 인질이란 두 나라의 힘이 비등할 때 성립된다고 볼 때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국력은 그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인질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실성은 신라가 처한 상황을 고구려 조정에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특사의 역할을 맡아서 가게 된 것쯤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을까요? 실성을 고구려에 보낸 배경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뇌물 이사금과 그 측근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왕마마, 고구려에서 우리 신라 왕실의 사람을 볼모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허나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두 나라 사이에 외교적으로 신뢰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인적 교류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해왔을 뿐이다. 그것이 결국 볼모를 보내라는 것 아니옵니까? 고구려로서도 우리 신라를 우군으로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볼모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대왕마마, 좋은 기회입니다. 보내시옵소서. 아니, 무엇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볼모를 보냄으로써 고구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신라 조정에서 대왕마마의 입지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우리 신라 조정에서 짐의 입지를 튼튼히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대왕마마, 비록 우리 김씨가 석씨와 박씨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차지했사오나 우리 김씨 족단 내에서도 대왕마마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대왕마마의 아드님이 왕위를 물려받기는 어려울 것이옵니다. 짐이라고 그런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만 하면 누구를 볼모로 보내자는 것이더냐? 실성을 보내시옵소서.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다? 예, 대왕마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왕마마 다음의 왕위가 실성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실성을 고구려에 보내서 왕권 경쟁의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려야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내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무랑이 실성을 고구려 조정에 볼모로 보내는 것은 유사시에 고구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잠재적인 왕권 경쟁 상대자를 신라 조정으로부터 떼어놓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죠. 서울시립대 이우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당시 신라는 왕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정치가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김씨 세력이 여타의 세력들을 제압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불안전한 부분이 많았고요. 또 김씨 세력 내부의 대립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세력이 고구려였던 것 같습니다. 또 실성왕하고 내무왕은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서로 그 가문이나 계통을 달리하는 라이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성을 볼모로 파견한 것은 상대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라 왕실에서 내무랑계를 견제할 만한 인물로 여겨졌던 실성은 졸지에 볼모 신세가 되어서 고구려로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왕마마, 지금 왜군이 동해안에 상륙하여 물밀듯이 우리 금성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육부의 군사들을 모두 성 안으로 집결시키도록 하라. 대왕마마, 진격해오는 저들을 맞아 나가 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이제 허수아비를 세워도 속지 아니할 것이니 모두가 나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이옵니다. 30여 년 전에는 허수아비로 왜적을 속이고 복병으로 기습작전을 펴서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이번에도 내무랑이 외인들을 물리칠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당시 외의 침략과 약탈이 빈번했던 신라에서는 외가 쳐들어온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그 외가 어디서 온 어떤 세력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삼국사기에 외, 외인, 외병, 외구, 외적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이 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라고 하였느냐? 또 외가 침공해온다는 말이냐? 이번에 오는 외는 어디서 오는 무리라 하더냐? 대마도에서 오는 것이냐? 그걸 신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대왕마마? 참으로 답답하구나. 자, 일단 전투 채비부터 갖추도록 하라. 외의 침략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아마 신라에서도 어디에서 온 세력인지를 파악할 겨를이 없이 방어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학자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보이는 외를 야마토 정권의 세력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침입의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이것은 바닷가에 사는 해적 집단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외의 침입의 규모로 보아서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야마토 정권의 세력이 이 지역까지 출병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당시의 외가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세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외를 방비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관문성이라는 성을 나중에 쌓게 되는데 이 성이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라고 불리는 세력이 반드시 바다 건너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내륙 어딘가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근거로 듭니다. 변지는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성곽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한과 같다. 언어와 풍속이 서로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동로국은 외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여기서 외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고 기술된 동로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로국은 거제도에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동로국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외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다 건너 멀리 일본 열도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 경우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임나 일본 부설과 연결되어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데, 일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세력으로서의 외가 한반도 어디에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입니다. 중국 사서에 나타난 기록을 옳다고 보고 거기에 꿰맞춘 것이니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가설이라 하겠죠. 그건 그렇고, 다시 외적이 금성으로 침투했던 내무랑 38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적들이 금성을 둘러싸고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오고 있사옵니다. 나가 싸우도록 명을 내리시옵소서. 어찌하여 장졸들을
모두 성 안에 잡아들려고만 하시옵니까? 어명을 내리시면 당장 달려나가 왜구들을 무찌르겠사옵니다. 외인들이 금성을 포위하고 닷새 동안이나 공격하였다. 이때 장병들은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이들을 말렸다. 지금 적들은 배를 타고 깊이 사지에 들어와 있으므로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하고 있다. 당장 우리가 맞서 싸운다면 적의 예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문을 굳게 닫고 묵묵히 방어만 하도록 하라. 성문을 닫아 걸고 묵묵히 방어만 하니 적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을 깨닫고 스스로 퇴주하였다. 자, 지금이다. 적들이 공격하다 지쳐서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 선발대는 성문을 열고 날랜 기병들을 이끌고 나아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적의 대를 한가운데로 진격하여 대열을 무너뜨려라! 뭐라고 했느냐? 장군은 보병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갈팡질팡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목을 베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자, 오명들은 나를 따르라! 기병에 이어 보병 1000여 명이 달아나는 왜적을 독산까지 추격하여 사방으로 포위하고 크게 격파하였다. 죽이거나 사로잡은 왜적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한 번 뇌물 이사금이 지혜를 발휘하여 왜적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어서 평온을 되찾은 것은 다행한 일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째서 신라는 기껏 노략진이라 하러 오는 왜적 무리들에게 걸핏하면 금성을 포위당하는 등 위기를 초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왜라는 것이 문화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이었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항상 신라를 위협하는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 수준이 낮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라는 동해안까지를 영토로 확보한 확실한 지역 국가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아직도 금성 중심의 거점 국가로서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왜가 노략진이나 하러 오고 약탈을 자행하고 돌아가는 해적 집단처럼 묘사되고 있으나 비록 문화 수준이 떨어질지라도 만만치 않은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고 반면에 신라는 주변 지역들에게 느슨한 지배력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직 강력한 왕권 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자주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우태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선태 교수는 금성을 쉽게 포위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시 신라의 지정학적인 환경에 따른 방어 전략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그것을 곧 신라 조정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명활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뭐 이런 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성으로 직접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택하는 거죠. 그래서 왜구들로 들어와서 노략질 해보고 별로 얻을 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노략질이 심하고 신라가 마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라의 방어 입장에서는 왜구들을 막을 수 있는 곳들이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해안지대에서 왜구를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구축하고 그 성으로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식량을 끌어들여서 청야작전 비슷하게 바깥 지역들은 전부 다 얻어갈 게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윤선태 교수의 견해를 바탕으로 왜의 침략에 신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가상하자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신라 땅에 도착했다. 모두 하선하라. 왜구들이 배를 타고 와서 동해안에 상륙한다. 그렇다면 왜 신라에서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해안방어 초소라도 구축해두었다가
아예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지 못했을까? 당시 신라라는 나라의 규모로 볼 때 왜구가 어느 해안으로 상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안선을 모두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대신 왜구가 배를 타고 와서 상륙했다는 소식은 봉화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고, 봉화가 올랐다. 지금 왜적이 해안에 상륙하여 금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신호다. 토함산과 부현을 수비하는 군사들에게 방어태세를 갖추도록 전달하라. 예, 장군. 헤리야! 일차적으로 동해안에서 경주로 오자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현 등의 고개에 방어선을 구축한다. 그 고개가 뚫리면 모두 철수하여 성 안으로 들어간다. 고구려가 중국의 대군과 싸울 때 즐겨 사용했던 청야 전술을 신라도 사용했을 것이다. 즉, 군사들과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불러들여 노략질하러 온 왜구가 허탕을 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왜적이 침략해서 금성을 에워쌌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방어 전략상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